정신분석 기법과 자기애적 전이. 필자가 코엇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기법에 대한 코엇의 전반적인 강약은 충분한 자기애적 전이가 수립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거대 자기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거울 전이가 전개되게 한다. 그는 이러한 전이 발생이 정지되었던 정상적인 과정, 즉 이상적인 자기 대상이 초자아로 내재되는 과정과 그리고 원시적 나르시시즘이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완성한다고 시사한다. 코엇은 자기애적 성격장애 내담자를 분석하는 단계 동안 이상화 전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 오직 한 가지 올바른 분석적 태도는 감탄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라고 제안한다. 코엇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분석가는 내담자의 거대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의 저항을 해석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의 거대성과 노출증이 단계에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의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긴 분석 기간 동안 분석가가 내담자의 거대 환상의 비합리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내담자가 자신의 과시적인 요구를 제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거의 항상 해가 된다. 만약 내담자가 거울 전이에 대한 분석가의 공감적 이해의 도움으로 거대 자기의 활성화를 유지하고 내담자의 자아가 거대 자기의 요구를 인식할 수 있다면 조용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록 느리지만 내담자의 유아적인 거대성과 노출증이 현실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코엇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처음 듣기에는 이런 경우가 분석가가 피분석가의 전이 소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특히 내담자가 필요한 정서적인 반영이나 인정을 우울한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고 분석가가 이제 그녀에게 교정적 정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반대해서 코엇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술적인 이유에서 가령 내담자의 자아 부분의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동기 소망에 대해 소위 마지못해 동의해야 하지만 진정한 분석 목적은 견딜 수 있는 분석적 절제의 장면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소망을 제어하는 것이지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우선 조금 이해를 하고 가죠. 여기서 거울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울전이는 한편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거 조금 되새겨 본다면 원래 코웃의 이게 1차적인 자기애라는 게 있는데 1차적인 자기애로부터 코웃은 이상화된 부모 원상과 그리고 과대자기 혹은 거대자기가 생겨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는 1차적인 자기애로부터 대상사랑으로 아브젝트 러브로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 과정이 어떤 성장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 대상사랑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은 전이신경증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코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이론가들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한 게 나르시시즘 자체를 병리적이라고 보지 않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을 두 가지 큰 축으로 보고 하나는 거대자기, 그랜디오스 셀프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털 이마고라는 그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 두 가지가 나르시시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과대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거울전이라는 얘기예요. 거울전이가 일어나는데 자기를 그대로 자기의 거대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비추어 달라 하는 거울전이라는 미러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인데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때문에 여기서 이상화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대상을 이상화하는 전이 그러니까 임상 상황에서는 과대자기를 가지고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자기를 수용해주는 대상을 상대방을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를 인정해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걸 거울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발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는데 상담자를 이상화하는 이런 전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상화 전이는 여러분들이 조금 우선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상화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거대자기와 관련되는 거울전이를 설명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거울전이는 결국은 거대자기의 한 표현이다. 코웃은 거울전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발달론적으로 봐서는 과대자기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 그러니까 융합을 꾀하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이런 거울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제2자 또는 쌍둥이 전이라고 그래서 올터 이고 혹은 트윈십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해요. 처음 아까 얘기했다는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이라는 얘기는 the merger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grandiose self. 그러니까 자기의 grandiose self의 연장선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융합된 대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이제 과대자기 확장을 통한 융합 형식의 거울전이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가 the alter ego or twinship transference는 조금 완전 융합된 것보다는 좀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발달 단계에서 완전 융합된 것은 아닌데 제2자, 자기의 alter ego 이거나 쌍둥이,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융합처럼 느끼는 거고 여기서는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조금 프리에더펄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이는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건 가장 성숙한 형태의 거울 전인데 조금 후기 발달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임상 상황에서 환자는 이 상황에서는 치료자를 구별된 인물로 인식한다. 아까 두 가지는 독립된 인격이라고 잘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에서는 자기하고 다른 대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에더펄한 지점을 벗어난 에더펄 지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임상 상황에서 환자는 치료자를 구별된 인물로 인식하면서, 그렇지만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신의 거대자기의 욕구에 반응해 줄 때만 중요한 인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중요한 인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때만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는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대로 인정해 줄 때만 존재를 인정한다고 한 점에서 거울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서 두 가지 경우보다는 조금 발달되어 있는 단계에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대상 자체를 자기의 거대자기의 요구에 부응할 때만 중요한 인물로 경험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전이가 좀 독특하다고 코웃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웃의 이론은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거울전이 현상 그리고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상화 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런 자객적 환자가 상담자를 굉장히 이상화할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한주연 교수님 같으면 제자가 우리 교수님이 세상에서 이런 교수님이 없다고 나한테 계속 칭찬을 하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또 강 목사님 같으면 교회의 신도 중에 목사님 저 좀 잠깐 봬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목사님 같은 분 저 만난 적이 없는데 제발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목사님만은 내가 알기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이해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좀 경계가 되죠, 일단. 경계가 되면서 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용기요청가를 읊어댈 때는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좀 파악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사람한테 막 뭐랄까 그 수준을 그 칭찬하는 수준을 조금 내리는 쪽으로요.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내리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코멘트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이거 너무 이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뉘앙스로 예, 그렇게 발언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교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네. 예, 근데 굉장히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진 않고 제가 제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어떤 제 범위와 제 이 역할을 축소시키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그 사람한테 언지를 좀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아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중에는 저를 엄청나게 막 이상화하면서 저는 아무한테도 못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걸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동 약간 이랬던 학생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내담자가 보드라인 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상화할 때 우리가 평가자라가 같이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애적 환자들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를 이상화할 때 코웃의 입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웃은 이 이상화 전의를 그대로 수용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고가 취약한 상태인데, 이분들은 이상화 전이가 이분들의 아까 나르시시즘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거대 자기가 있고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가 있는데,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우리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거절해버리면 이분들의 어떤 니드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거 자체를 거절하는 뉘앙스가 풍기면 이분들하고 관계가 그냥 어긋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웃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단 그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또 이게 이제 이걸 공감해 줘야 되니까 거대 자기를 수용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면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코웃이 계속해서 자기의 공감적인 태도가 사실은 자기의 목적 자체는, 진정한 분석 목적은 견딜 수 있는 분석적 절제의 장면에서, 이 말은 기본적인 얘기는 not indulgence but mastery based on insight. 본인의 입장은 내담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치료 목적이다라고 해서 자기 입장을 굉장히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할 자기 입장이 오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변화하고 싶어 하는 건데 어쩌면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것 자체 어쩌면 여기서 이상화 전이를 받아주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코웃의 태도는 적합해요. 근데 이거 자체를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거대자기를 사실적으로 받아준다는 것보다는 그 정서 자체를 그냥 수용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현대정신부서 스파틴스 입장은 분명해요.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선 이분들을 조이닝 해주고 미러링 해주는 게 첫째다는 얘기. 이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해석적인 접근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았는데 여기서 컴버그 입장도 여러 가지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석적인 입장으로 해석이 주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코웃도 마찬가지로 자아심리학자로서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이분도 자기의 공감을 통한 어떤 치료가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독창적인 이론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끊임없이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그래서 이분 자기의 치료 목적은 결국 해석적인 방법 그래서 만족을 주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선 어떤 방책으로서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할까요? 작업동맹이나 치료동맹을 작업동맹이나 치료동맹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을 수용해 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데 자기의 좋은 기법을 좀 확실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내 방법은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는 조금 못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스파티스는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가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너무 눈치 볼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프리에더퍼런 지점 특히 자개적 환자들의 경우에 여기서 자개적 성격 장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개적 환자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가기 전에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그것 자체가 치료 기법이다. 해석과 맞먹는 치료 기법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웃의 입장은 말하자면 컴버그의 입장과 어떤 스파틴의 입장이 중간 지점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걸 자기가 초기에는 자아심리학 내지는 클래시컬한 이론가들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클래시컬한 입장과 조율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계속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의 접근 결과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에 대한 정신분석 치료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결과는 자기애적 영역 안에 있고 성취된 변화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장 중대하고 치료적으로 결정적인 결과가 된다. 그는 내담자의 대상사랑 역량의 증가와 확장이 가장 현저한 비특정적 변화라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대상 추동적 점유의 가용성의 증가는 통상 이미 가동되었던 나르시시즘이 대상 사랑으로 변화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이전에 억압된 대상 리비도를 자유롭게 한 것에 기인한다. 즉 그것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고통받는 내담자의 2차적인 정신병리, 전이신경증의 영역에서 치료적 성공의 결과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나르시시즘 단계에서 자기에게 리비도를 투자하는 데서 이 리비도를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성장 과정이에요. 그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대상 사랑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웃의 입장은 이 자기애와 대상 사랑은 별개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젝트하고 어쩌면 나르시시즘은 별개로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 이건 나르시시즘은 독자적인 발달 노선이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정신분석 치료에서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본질적인 결과는 자기애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상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셀프 이스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거대자기가 수용되고 이상화된 대상이 자기를 수용해주는 과정 속에서 자기애적 니드가 충족되면서 현실적인 셀프 이스팀으로 발전할 것이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상 추동적 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에 대한 리비도 투자예요. 아브젝트에 대해서 대상을 사랑하는 측면이 늘어난다고. 결국은 이 자기애적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상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졌다. 그러면 결국 이 자기애적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 때문인가 하는 것을 코웃은 이거 선을 그어요. 이 나르시시즘 치료 자체는 이게 자기의 영역의 치료이다. 그 나르시시스틱 렐름의 치료일 뿐이고 단지 그 이외에 대상 추동적 점유의 가용성의 증가, 이 말은 너무 어려운데 리비도를 대상에 대한 애착이 형성이 되고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대상에게 자기의 리비도를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대상관계가 발달하는 것은 이 나르시시즘이 대상사랑으로 바뀌었다고 볼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원래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서 나르시시즘의 자기에게 셀프에게 투자됐던 리비도가 대상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나르시시즘대로 있고 대상 사랑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이전에 이미 억압된 대상 리비도, 아브젝트 리비도가 풀려난 것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대상 리비도하고 나르시시즘을 별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리비도가 억압되어 있던 것이 풀려났다. 그래서 이건 대상 리비도가 풀려난 것은 이분에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고통을 받는 내담자의 2차적인 정신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컨더리 사이코파톨로지가 있었는데 이게 전이신경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이신경증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즘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직접 이분들이 대상사랑이 생겨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이신경증, 그러니까 어떤 에더펄 컴플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결돼서 대상사랑이 늘어난 거지 바로 자기의 영역의 문제 해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로 논란이 있는 거죠. 이론상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을 독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쪽은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 해결이 결국 대상사랑으로 옮겨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프리에더퍼란 지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동시에 신경증적, 그러니까 에더퍼란 이슈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이기고 싶고 하는 정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누구에게 애착돼서 누구하고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경우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같은 사람 안에 어떤 경우에는 프리에더퍼란 니드가 굉장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에더퍼란 지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더퍼란 지점이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이 에더퍼란 이슈들이 전면에 나타내더라도
근원적인 것은 프리에더퍼라는 지점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두 개로 정확하게 쪼개서 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내담자한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대상과의 갈등, 어떤 면에서 사랑과 미움의 갈등, 누구를 이기고 싶어 라이벌리도 생기고 여기서 컴피티션에 대한 이슈들도 항상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면 이 삼각관계의 이슈, 어느 대상을 선택하느냐. 그 이제 프리에더퍼란 지점은 원래 이자관계 얘기예요. 항상 대상과 자기만 있는데 이 에더퍼란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전이신경증이라고 할 때는 보통 제3자 간의 관계, 독립된 인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단계는 대부분 자기애적인 상태는 대상과 자기 두 사람 관계 얘기예요. 두 사람 간의 어떤 시기심, 분노 뭐 이런 이슈가 중심이죠. 엄청난 자기 혼자 융합하고 싶은데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자기가 트윈처럼 대접받고 싶은데 아니면 자기만 바라봐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자기만 바라봐주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분노, 좌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싶은 엄청난 시기심 이제 질투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양자 간의 관계 중심의 이슈인데 이런 이슈를 가진 분이 또 한편에서는 또 삼자 간의 관계 어떤 갈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코웃은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 관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자의 견해로는 코웃의 접근은 자기애적 갈등과 대상 관련 갈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무시하며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정신병리에서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대한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확실히 전이가 충분히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때에 이르게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하며 분석가는 내담자의 거대성의 부적절한 특성에 관해 모든 분석 사례에서 도덕적인 태도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코웃의 접근은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 전이 측면이 충분히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기심과 분노에 대한 내담자의 무의식적 공포를 유지시키며 그래서 병리적인 거대자기의 혼습을 방해한다. 코웃은 거대자기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거울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견뎌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애적 거대성이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본질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담자의 거대성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하는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코웃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격성 문제예요. 리비도 중심으로만 다루고 공격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컨버그도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많은 학자도 코웃의 입장이 굉장히 지지적으로 어떻게 공감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 공격성과 관련되는 심리적인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료 기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하게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컨버그나 스파트니스나 코웃 다 똑같이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섣부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공감을 한 거죠. 그리고 저지멘탈한 태도, 비판적인 태도,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코웃이나 컨버그나 스파트니스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코웃은 부정적인 전이 측면, 부정적 전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전이 자체가 충분하게 발생되거나
표현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놓아둔 상태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부정적인 전이가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시기심이나 분노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분노에 대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 뭐 관련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임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코봇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공감만 하는 쪽으로서 그래서 리비도 중심으로만 계속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왜 그러고 있을 것인가, 거대 자기를 이분이 가지게 된 밑바닥의 배경을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치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컨버그는 부정적인 전이와 긍정적인 전이 둘 다를 다뤄준다고 하는 점에서는 코보다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부정적인 전이를 다루는데 이걸 해석적으로 또 접근한다고 하는 지점이 또 달라요. 어떤 면은 이 부정적인 전이나 긍정적인 전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해석 중심인데 컨버그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컨버그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파트니스는 부정적인 전이나 긍정적인 전이나 어떤 것이든 다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 자체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것을 컨버그는 해석을 통해서 이 공격성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다 해석으로 치료를 한다고 이게 치료의 기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컨버그나 코봇이나 두 사람 다 섣부르게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만약에 이게 공감대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공감이에요. 공감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컨버그는 계속해서 이 자기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전이와 긍정적인 전이를 해석을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부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실제로는 그 해석이 아직 해석을 통해서 특히 부정적인 전이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환자층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니. 그럼 이건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냐. 그런데 스파트니스는 이분들을 모두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충분하게 다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이분들을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면 해석적인 방법으로 결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거나 안 부르건 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해석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해석 중심이라고 하지만 해석을 하는 시기가 그리고 해석 내용 자체가 here and now 해석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보통 신경증 환자에게 하는 해석의 방식이나 해석의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내담자에 따라서 치료 기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원칙에 따른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치료 방식에서 치료한다는 이런 명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치료 기법인데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선 조금 나누고 가죠. 저는 치료 임상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코어세 그게 어떻게 되고 컨버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내담자를 대할 때는 어떤 굉장히 아까 얘기한 직관적으로 이 1교시 때 얘기한 그런 직관적으로 어떻게 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왜냐면 그 아까 그 대상 사랑과 그 자기애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코어세 입장이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간 게 자기애적 그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경우에는 자기애적 이것에 그 올바른 자기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올바르게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작이고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뒤틀어진 자기상이 아니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자기상을 이 친구가 회복하는 것이 모든 대인관계나 어떤 이성 간의 관계나 이런 것에 굉장히 나중에 올바른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쪽이 이쪽으로 절대적인 어떤 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치료 상황에서 본다 그래도 제가 코어의 뭐 입장이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친구가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충분히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 해석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이번에 거대자기에 누구도 흠집을 냈다는 큰 사고 나요. 거의 그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느끼는 거는 엄청난 시기심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엄청난 MB죠, 그게. 그래,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애적인 이 거대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대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시기하거나 자기가 가진 분노를 자기가 안 만나도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예, 맞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 거대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시기심이나 분노가 자기를 점령하고 대상을 살해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분노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지키고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대자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맞아요. 제가 그 겉보기나 언행을 보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차가운 도시의 여자. 굉장히 고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딱 우아하고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굉장한 다른 사람이 이만큼만 가지면 거기에 대한 시기심 같은 게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는 옛날에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랬는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그런 것이 더 본 모습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억압되어 있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거죠. 무의식이니까. 그 무의식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거대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는 이거가 굉장히 취약한데 자기가 거대자기를 믿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런 원초적인 정서에 의해서 자기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의 정서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친구나 하여튼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한 교수가 치료자의 길에 들어설 만큼 사람들에게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하여튼 예,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이은숙님은 우리
한주연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한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내담자를 생각하기보다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취약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를 그대로 느낀다는 게 이론적으로야 건강한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럼요. 예.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대 포장하고 허풍치고 막 과시하는 막 그러죠. 그러나 그 밑에는 엄청난 허무함과 무력감, 공허감, 굴욕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도 많은 자기애적인 내담자들을 만나지만 사실은 뭐 우울이다, 불안이다, 강박이다 이런 것으로 내원하셨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로 숨겨진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봐서는 모두가 셀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증상이 결국은 셀프의 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라고 한다면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자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혹한 대상이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상과의 관계도 자아상의 문제, 대상상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셀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셀프의 개념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셀프 개념하고 불가에서 얘기하는 셀프의 데피니션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우울로 나타나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밑바닥에는 셀프의 이슈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은수님의 어떤 관찰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살이를 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순천에 있지만 엄청나게 이게 사실 경쟁 속에서 살아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여서 그런가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훨씬 더 편해지죠. 네네.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좀 떨어져서 보니까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투쟁해야 됐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냈다 그럴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에 대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담자들과도 내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베이스에 깔린 부정적 자기, 그 느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못났어. 난 너무 실력이 없어. 이걸 알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욕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 정서죠. 그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사실은 융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상이잖아요.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불거식으로 이것도 상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너무 시달려요, 사실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문제가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 대한 상이 어떤 것이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달리죠.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상이다. 원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깨쳐나가는 것이 불가의 입장이에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그 영구불변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나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상의 지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자기의 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대상 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대상이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와 대상이 다 같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자기에 대한 묘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고착된 자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어쩌면 자기에 대한 상이 자기에 대한 관념이고 이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대 자기를 가지신 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중에 거대 자기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여러분 주위에서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분들 만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도 그렇고 일상 삶에서도 그렇고 이분들과 정서적인 교감 이외에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건드렸다간 큰 사고가 나버릴 수 있어요. 이분에게 이런 쪽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넌지시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채요. 이걸 바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돕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서 대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임상에서 이 거대 자기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기 상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면적으로는 다 있지만은 인식하고 있을 때는 내지는 거기에 딱 점령당했을 때는 한 가지만 딱 떠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대 자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거대 자기구나 인식해가지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도 돌아갈 때는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아니고 확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거대 자기로 나오다가 그 본래 자기 실제 자기를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우울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확 떨어지듯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거대 자기가 될 때는 또 갑자기 또 확 돌아서듯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된 어떤 뭐 생각이나 신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면은 그냥 뭐 이게 서서히 변해가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지듯이 되어버릴 그런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의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래 인격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 많은 경우에 이걸 학자들이 이걸 분열 혹은 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자기애성이라든지 이런 거대자기라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코고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애적인 문제가 있고 대상 문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리비도가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대상을 확 바라보다가 대상을 바라보다가 자기를 확 바라보니까 리비도가 마치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인 면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아까도 직관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걸 느끼는 순간 그냥 서서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변하듯이 오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없으면은 참 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상 삶에서 제일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임상에서도 제일 어려운 케이스예요. 혹시 우리 유경국 목사님 잠깐 우리 의견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운전하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려운데 참여해서 고마워요.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참여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을 했었어요. 네, 같이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필자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에 대한 정신분석적 치료는 거대자기가 활성화되고 내담자가 그것을 중립적인 분석 상황에서 충분히 자각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코허스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필자는 이들 사례에서 공격성의 변천을 거의 완전히 무시한 채 리비도 갈등의 관점에서 자기애적 저항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대자기의 방어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분석가에 대한 원시적인 이상화와 전능한 통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는 기저에 있는 구강기적 분노와 시기심의 재활성화로부터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가에게서 보복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된 대상으로서 분석가를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확실히 무비판적인 분위기에서 깨달아야 한다. 분석가로부터 실제 혹은 환상에서 좌절됨으로써 활성화된 투사된 과학적인 반응으로부터 유래된 분석가의 보복 공포와 원시적인 주는 대상으로서의 분석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 공포는 자기애적 저항이 일어나게 하는 우선적인 동기이다. 전이가 전이신경증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적인 전이 패러다임으로 변하기 전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거대자기를 유지하고 분석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방어인데 이는 강한 시기심에 대한 미워하고 가학적으로 지각되는 어머니 상과의 두려운 관계에 대한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 공허한 고독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한 내담자의 방어를 일관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코우시 얘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리비도적인 부분에서 살핀 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는데 공격적인 욕동, 공격 욕동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부분을 여기서 컴버그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컴버그는 그래도 계속적인 얘기가 일반적인 전이 분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신경증 수준에서 치료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자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 거대자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이가 전이신경증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적인 전이 패러다임으로 변하기 전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전이신경증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이 이전에 자개적 전이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그 해석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거대자기를 유지하고 분석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방어인데 이는 강한 시기심에 대한 미워하고 가학적으로 지각되는 어머니상과의 두려운 관계에 대한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 공허한 고독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한 내담자의 방어를 일관적으로 드러냈다. 이 부분은 타고난 어떤 묘사로 보여요. 컴버그가 그 현상을 잘 짚어내고 있는데 이 거대자기 그랜디오 셀프를 유지하는 것 자체 이것은 그리고 임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분들이 상담자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자를 대부분 자기의 어떤 융합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쌍둥이로 인정을 하거나 혹시 일정한 부분에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하더라도 자기의 욕구를 들어줄 때만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한 이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거대 자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대상을 꼼짝달싹 못하게 대상을 전능 통제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 대상 자체에 거울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결국은 자기하고 다른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내 거울일 뿐이야. 숨겨져 있죠. 나의 거대 자기를 그대로 인정해 비춰주는 대상으로 바뀌는.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왜 그래? 전능 통제죠. 꼼짝 못하게. 만약에 분석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분석가가 독립된 인격으로 일반적인 분석가로서의 기능을 다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엄청난 시기심이 있는데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또 대상이 자기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엄청난 시기심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자기의 원대상에 대해 느꼈던 어떤 좌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는 전이에서 오는 강력한 두려움이죠. 보복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허한 세계, 이 사람이 엄청난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에서 자기를 방어해내기 위한 게 거대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두려움들, 어떤 대상으로부터 보복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고독감,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고독감,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 고독감으로부터 어떤 아주 원시적인 피어가 있고 또 대상에 대한 엄청난 시기심이 있는데 이것도 이 마음들이 들킬까봐 무의식적으로 이걸 방어해내는 거죠. 그 방어하는 방법은 대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분이 자기의 시기심을 건드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보복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을 베이스로 한 공격 역동으로부터 파생하는 이러한 여러 정서들이 무의식 중에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공격 역동의 파생물들에 대한 방어가 이 사람은 필요한 거죠. 그 무의식적인 방어가 거대 자기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거대 자기 형식으로 나오면서 대상을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때 상담자는 이러한 전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대상을 만날 때 느껴지는 엄청난 이제 역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요즘에 헷갈리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격성이라는 게 공격적인 것과 공격성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말, 어그레션이라는 말이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럴 때 항의하거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거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그 공격성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많은 경우에 어떤 학자들은 공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셀프 어서티브니스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 해요. 자기 주장이라는. 자기 주장은 이 공격성하고 좀 분리해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찾아봐도 그렇게 공격성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통제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하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네, 단어에 대한 개념 차이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같으면 자기를 주장하는 힘을 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 클래스 같은 데서는 자기 주장하는 것을 가르쳐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자기가 저요 하고 다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애들은 손 안 드는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 다 아는데 시시한 거 자기가 뭐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서양 애들은 자기가 아무리 단순한 것도 아는 건 무조건 손들어요. 잘 몰라도 손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을 안 들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셀프 이스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기 주장성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아, 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과정 속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 지금 임상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정적인 어그레션이라고 볼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리비도 속에 공격성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이스팀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자기감도 결국 정체성의 어떤 느낌, 정체성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공고화되고 분명해지면 자기 주장력도 더 발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분리개별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그 분리개별화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머지된 상태, 융합된 상태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지금 이윤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미술치료 선생님하고 이제 상호간에 어떤 상담 비슷하게 같이 만나갖고 밥 먹고 이러면서 그 한 1주,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시는 미술치료 선생님하고 하는데 제가 스스로 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거 싫으니까는 이거야 되는 거에서 얼마나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한 계기가 몇 년 전에 재작년 정도인가 재작년 정도인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와가지고 제가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공격성의 모습을 보일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 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복잡한 거기에서도 비롯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자기상을 제가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심 강하고 거절 안 하고 도와주고 아니면은 뭐에 대해서 결과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제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뻔뻔스러워지고 훨씬 더 우리 애들한테도 하기 싫으면은 안 해버리고 약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제가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 자신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것 제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떠들어대지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가지는데 얼마나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분리개별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동양적인 어떤 사고 안에서는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개념일 것 같아요.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죠. 예, 저희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서로 간의 연결성 내지는 융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것이 이게 건강한 자기 분리와 거기에 대한 확고한 건강한 의식을 가지기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운 민족일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 얘기하면서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분리개별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또 너무 분리개별화 쪽을 지나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기보다 양쪽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이론은 페어벤의 이론인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분리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근데 페어벤은 그 분리개별화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뮤추얼 디펜던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그 인디펜던스는 하나의 중간 인터림 과정이라고 보는, 우선 독립된 인격으로 분리개별화가 된 후에 성숙한 디펜던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추어 디펜던시가 이게 진정한 디펜던스라는, 그래서 디펜던스라는 것을 너무 나쁜 용어로만 받아들일 뿐, 의존성이라는 게, 상호 의존한다는 게 동양에서 사람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서로 분리개별화가 되지,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인격 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펜던스가 없다는 거죠. 성숙한 디펜던스가 일어나지 않고 유아적 디펜던시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유아적인 디펜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리개별화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의 몸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로 생각을 하거나 자객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대부분 드러내는 거죠. 분리개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항상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중요한 거죠. 실제로 대상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인격으로 인정하면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어느 한쪽을, 양쪽이 다 그럴 수 있는, 양쪽을 다 서로가 슬레이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서로 노예로 대한다는 얘기죠.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 상태가 어른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양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아이인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서로 간에 건강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화목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의 관계가 건설적이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인지, 굉장히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관계가 서로의 독립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어떠면은 계속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로만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보니까 자기 중심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각국의 그 재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한국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그런 있더라고요. 있겠죠. 네, 부모 내지는 장인 장모가 사위를 갖다가 그 희한하게 또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걸 막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는 그런 일이 더 개별화되기가 더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게 개인 특성과도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뤘다고 보면은 그쪽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반영한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느냐 내지는 어떻게 본인이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는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분리개별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셀프 이스템이 있느냐예요.